안녕하세요. 다양성과 포용 현대가족의 위기지원 문현경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현대가족의 위기와 도전 두 번째 시간으로서 1차 시 일과 가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가족의 일과 가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일과 가족 관련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가족 역할 공유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가족의 일과 가족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에서는 일이라는 것, 사회적인 일이라는 것은 고용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와 시장 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일과 고용, 그리고 일과 가족 관련 활동이 점차적으로 분리되는 현상과 연관되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족 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가족 밖에서의 활동이 점점 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일과 가족의 공간이 분리되었고요. 그리고 각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도 차차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현상, 산업사회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대사회는 사실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등에 따라서 일과 가족의 시공간적 분리가 약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 여러분들 재택근무를 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하나? 가정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육아를 하면서 또 근무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과 가족은 현대 사회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두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의 한국 사회에서 일, 고용률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2021년 기준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75.12%로 평균보다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OECD는 77.3, 우리나라는 지금 75.2% 정도로 고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 및 노동 환경 등과 관련된 입직 연령이 높다는 점의 어떤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교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시점,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는 시점 등등 이런 입직 연령이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높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로 인해서 여성 교육률이 낮은 점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점의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족 안에서의 일과 가정의 일의 양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을 보면은요, 2017, 18, 19, 20년에 걸쳐서 44에서 45 정도 지금 맞벌이 가구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그 부부 중에 한쪽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한쪽은 가족을 위한 가사와 돌봄을 제공하는 외벌이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가 맞벌이 가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용률 추이와 취업률 추이로 지금 여성과 남성의 고용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쭉 올라오는 가운데 남성들의 고용률은 72에서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고용률은 47에서 51% 정도로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요. 2009년에 남녀 차이는 22.4, 19년에는 19.1 정도로 약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 남성도 3.9, 여성은 3.6 정도로 남녀 차이가 굉장히 크다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2009년과 2019년에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5세에서 39세 사이에 M자 곡선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그 M자 곡선이 약간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2009년보다는 비교하여서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그리고 전반적인 고용률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 즉 사회에서의 바깥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일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많은 서양과는 다른 모습, 우리가 약간 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의 일과 가족을 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은 갈등론적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일, 가족, 갈등적 관점으로 일, 가족 관련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일과 가족의 어떤 역할, 갈등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기능력 관점 한번 보죠. 우리가 그 가족 내 역할, 그리고 가족 외의 역할, 이게 기능론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구조 기능론적 관점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가정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구조 기능론적 관점이죠. 자,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초기에 일가족 연구는 주로 구조 기능주의적인 역할 이론에 근거하여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 역할의 어떤 차별적인 관점, 그리고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에 분리된 전통주의적 관점은 주로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 의해서 해석되어 온 것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할 이론, 구조 기능론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남성은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표현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가정이 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경제가 굴러가도록 하는 것은 남성의 역할,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이 잘 지탱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현적인 역할은 여성에게 지워짐으로써 이 역할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각자 잘 쳇바퀴처럼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과거의 역할 이론과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성별 간 담당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이 기능이 잘 돌아가지 않고 또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 가족이 갈등이 이루어지는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원 소진 관점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과 가족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할 수행에 필요한 한정된 자원, 즉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과 가족에서의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갈등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고
또 가정 안에서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굉장히 모자란데 이런 것들이 잘 구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자원을 소진한 이 남녀가 일, 가족,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잘 기능이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의 어떤 스트레스가 일로 전이되고 또 일의 스트레스가 가족으로 전이되는 그런 갈등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일가족 전의 입장인데요. 워크 앤 패밀리 스피노브 입장에서는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개인의 우울감을 높이고요. 또한 이 부부간 긴장을 높이고 또 그 안에서의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일, 가족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의 스트레스 역시 일로 지금 전이가 됩니다. 즉, 갈등은 양방향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서의 스트레스가 일로 전이되고 또한 일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족으로 전이됨으로써 일과 가족 모두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관점이겠죠. 자, 이렇게 기존의 일과 그리고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산업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돌아오면서 명확하게 양분되어 있던 가정의 역할과 그 사회에서의 역할, 그 도구적인 역할이 양분되는 그 측면이 강하다가 그것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는 그 가운데서 이 역할을 잘 전이하고 또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갈등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일가 가족은 갈등적인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분명 측면이 있죠. 또한 시너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많이 간과하여 왔다라는 점에 주명을 하면서 이렇게 일과 가족을 양립하면서 이 두 가지 역할이 서로의 그 삶에 즉 일을 하는 삶과 가정의 일을 하는 그 삶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오히려 향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하우스와 파라슈라만이라는 학자는요. 일과 가족 경험이 개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일에서의 경험과 가족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삶에 추가적인 긍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깥일, 제가 바깥일을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사회에서의 일이 성취를 가져주고요. 또 이 긍정적인 성취를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겠죠. 또한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가정 밖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자원이 가족 내로 전이되면서 개인의 삶이 훨씬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과 가족의 경험은 개인의 삶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이냐 가정이냐 이것의 갈등보다는 이 일과 가정이 모두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이겠죠. 또한 일과 가족 모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설사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혹은 가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으로부터 혹은 일로부터 위로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가정의 어떤 가족으로부터 힘을 받고 또 힘을 받아서 또 일에 가서 또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고 이렇게 더더욱 향상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에서 혹은 가족에서의 역할이 다른 영역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가족 내에 또 긍정적인 네트워크가 또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린하우스와 파라슈라만의 이야기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설득되지 않나요? 지금 갈등론보다는 서로의 입장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일과 가정을 양립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삶이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린하우스와 파라슈라만의 이야기가 많이 설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과 가족의 생활에 다양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갈등이냐 아니면 향상이냐의 그 두 측면과 일과 가정 간 두 방향성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진 이들이 생활에서 갈등을 덜 겪고 향상을 더 겪는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선택하느냐,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갈등을 당연시하게 불러일으킨다라는 것보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개개인의 삶에 훨씬 더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별인가,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이게 갈등이 오는가 향상이 오는가가 좀 더 다를 수도 있고 가족 내에 특히 배우자의 지지나 자원, 자녀 수 등의 가족의 특성, 근무 시간, 업무 환경 등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그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불규칙한가 그리고 업무 환경에서 그 업무의 그 가정 내 일을 지지하는가 그리고 가족 수가 굉장히 큰가 배우자 내의 지지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일을 함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와 같은 다양한 측면이 일과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겠죠. 자, 만일 가족의 지지나 지원, 탄력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업무 환경이 만일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라면 갈등은 더 적게 경험하고 자신의 가족 및 일에서의 역할을 훨씬 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동의하겠습니다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성의 어떤 좀 취약성이라고 할까요? 여성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산업혁명 전후부터 공고화된 어떤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의 차별성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원시사회에서는요, 공동생산과 분배, 그리고 계급이 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등한 성별 관계가 있었고요. 사실 이 원시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거쳐지면서 남성과 역할의 성 역할이 분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은 사냥, 여성은 채집 및 집안 관리에 지금 어떤 역할이 분리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러한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석기 시대에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지위에서의 차이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경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의 분리지만 여성의 지위가 굳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전통사회를 거쳐오면서 사회적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계급 간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또 위계적인 성별 관계가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이런 전통사회가 산업화 초기가 거치면서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열위에 있는 여성이 실제적으로 열등한 주의 인간으로 조금
전락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그리고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사냥, 어떤 수렵, 채집과 같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어떤 지위가 조금 올라가고 또 가장 내의 어떤 돌봄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이 지위가 조금 낮아지는 모습들이 이런 산업화 초기부터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에 20세기가 들어서 가속된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성별 관계의 변화가 약간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들도 교육을 하고요. 경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사실 이 산업화 초기 그리고 전통 사계에서 담당해 왔던 여성의 어떤 역할, 표면적인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교육이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여성에게 어떤 표면적 역할뿐만이 아닌 어떤 도구적 역할까지 가능하게 되는 그런 20세기에서 일과 여성의 어떤 이슈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 여성의 생애 주기와 관련되어서 고용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 지금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갖게 되는 생애 주기의 변화에서 여성 경제 활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족 생애 주기에서의 초기 단계에서의 여성의 경제 활동 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과 출산으로부터 지금 고용 상황에서 빠지거나 좀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그 여성의 가족 책임 문제라는 것이 아직 공고합니다. 여성이 가족을 책임되고 육아를 해야 되고 또 출산을 해야 되는 그것이 여성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입방해, 경력 단절,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 관리가 곤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가족 내에서는 역할의 분담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이 있는 거죠. 도구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노동과 경제적 부양에 초점을 둔 역할입니다. 그리고 독립적, 성취지향적, 도전적, 경쟁적 성향을 요구하는 역할이겠죠. 그리고 표현적 역할은 돌봄과 가사노동입니다. 부드럽고 친밀하며 관용적 성향을 요구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표면적 그리고 지금 도구적 역할은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으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자, 임금 노동은 양과 질에 따라 화폐로 전달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전문성과 숙련도 업적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가능하고 정해진 업무 시간과 업무에 관한 압박, 관리 감독이 있습니다. 일정한 계획하에 수행되고요. 반면 가사노동은요, 무보수,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자율적 조정 및 융통성이 가능하면서 가족의 요구와 상황에 맞추어서 노동의 양과 내용이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의 측면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이런 그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은 공적이며 사회적 경력과 전문성이 축적되며 공적 업무로 인해 연결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만, 개별 가족의 특성에 따라 가사 노동은 사적 노동이자 무보장성 노동으로 평가되고요. 또한 단순 반복적 일의 연속으로서 가치가 조금 평가절하되는 측면이 있으며, 또 고립되는 공간에서 오는 고립감과 우울감의 특성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이 양분되는,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며 또 가치에 있어서 사회적인 평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명확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노동과 임금 노동과의 가치가 격화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가치가 평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임금 노동보다는 그 평가가 절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1970년대 후반부터 가사노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 가사노동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평가의 필요성과 방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가 평가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가사노동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판에서 가사노동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고 재산분할에서도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측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사실 이 사회적으로 법적인 평가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잘 평가되지 않고 법적 평가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은 이론과 현실 사회에서의 커다란 괴리를 조금 보여주고요. 사실 이 가사노동이 사적 영역에서의 개별적 노동으로 인식되고 성별 분업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체제가 여성을 사적 생활의 담당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 가사노동을 둘러싼 모든 논쟁을 개별 가정 영역 내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생산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이 여성의 낮은 지위에 영향을 주며 인권과도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별 역할 분업을 유지시키는 사회 통력과 법제도를 해체하고 남녀가 공동으로 일과 가사를 담당할 수 있어야 여성의 노동권과 기본적인 인권을 확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극단일까요? 구조기능주의에서는 이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이 가정 내의 역할 그리고 가정 밖의 역할은 사실 성에 따른 구분이 아닌 개인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부부간 역할 구분이 아닌 역할 공유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요. 또 맞벌이와 양육 그리고 가사가 공유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양립하면서 개인에 맞추어서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관점이 확대되게 되었죠. 자,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가족 역할의 공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성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리고 퇴직 및 홀로 남을 시기에 적응을 위하여 즉 누구는 가정 일을 하고 누구는 바깥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역할을 공유하고 또 그 경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가족으로 지금 가족 일원이 돌아왔을 때는 또 역할을 또 배분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고용 불안 시대의 가족 경제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의 친밀성과 양성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가족 역할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여성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성고정관념을 지향하고 육아시설의 질적 양적 확대 그리고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의 탄력적 운영 정시퇴근 육아휴직 문화를 확산하고 퇴근 후 술자리 문화를 지향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가족을 그리고 일을 양립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일과 여성의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풀타임을 보면은요, 싱글 워킹맘이
파리 교회에서 아이를 기르며 이게 또 경제적인 측면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파리 시내 호텔에서 룸메이트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이런 줄리의 모습을 보면서 일과 그리고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과 관련된 양별 분업 체제를 조금 무너뜨리고 일과 가족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과 법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출산 전후기에 급여 지원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로를 할 경우에 사실 출산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사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때 출산 전후에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인데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이에 관해서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받는 기간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급여 지원이 첫 번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이 있습니다. 예, 휴직을 할 수가 있고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 동안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 한 자녀당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맞벌이 경우에는 여성이 1년 휴직, 그 다음 남성이 휴직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약 2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0에서 24개월 영아기, 온전하게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아이를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육아휴직 급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과 동일하고요. 특정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및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지원이 있습니다.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유아기겠죠.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최대 1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게 육아휴직 대신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위와 동일한 대상주의 특정 지원 요건을 만족한 지원자에 한해서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의 간소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최소 5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아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편도 출산 시에 유급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의 숫자를 보면요. 뚜렷한 여성 이용자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인데요.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년 시행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증이 의무화되고 있고요. 인증 신청을 하여서 선정된 기관과 기업은 정부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에 가점, 중소, 중견기업, 투융자금리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친화 사업 운영 체계를 보시면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업과 한국경영인증원이 서로 법, 제도, 정책기업 총괄, 그다음에 사업 총괄 등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족 친화 제도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족 친화 제도라고 하는 경우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고요. 이 직장인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 친화 인증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008년 처음 시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 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금, 우대카드 발급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무사, 조성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가정 양립 친화 제도의 범위를 살펴보시면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 생애주기 패키지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자, 관련 법으로는 근로지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자, 또한 이 공동육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공동육아의 개념은 아이 하나를 온전하게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일을 이 마을과 국가가 함께하는 것으로서 마을이 함께하는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학부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임신과 출산을 나누는 카페, 더 나아가 정부는 지역사회 연결을 위한 공동 돌봄을 지원하고요. 마을이나 집에 모여 함께하는 공동 육아를 함으로써 지금 공동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겠죠. 이 공동 육아는 여러 집의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양육자가 한 곳에서 기르는 일을 의미하면서 이 함께 모여 돌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미산 마을의 경우에는 이 성미산 아래에 있는 전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시작된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어린이집, 생협, 학교, 마을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어린이집을 조직하면서 이 방과 후 교실, 이 생협 등등에서 전체 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 공동체로 확산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이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를 같이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공동육아의 어린이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사이트를 직접 찾아서 가입을 함으로써 아이들을 같이 기르고 공동육아를 시행하는 그런 어린이집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이 공동육아의 그 중요성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이 국가중립의 공동육아의 중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돌봄의 모습, 이 공간 나눔, 돌봄 나눔, 정보 및 자원 나눔이 가능하도록 일정 진역 내에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 육아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육아는 이 돌봄은 마을 국가가 하는 일에 개인의 참여 자세와 활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는 법을 세우고 돌봄의 나눔과 공간의 나눔을 통해서 부모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세우고요. 부모는 가정육아를 사회육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외감이나 육체적 부담,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동기를 갖고 나누며 익히는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 발달시키고자 하는 부모 역할 수행의 목적, 그리고 성과 중심의 경쟁적 교육 방식의 대안으로서 공동체 돌봄 가치의 실현 목적, 그리고 공동체 돌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치를 행복한 삶의 가치로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공동 돌봄, 공동 육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어릴 적 나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과 활동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학습 정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족 관련 이론으로 구조기능론적 관점, 자원 소진 관점, 일가족 전이 일가족 향상적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여러 이론에서는 일과 가족 관련되어서 갈등론적 관점을 많이 살펴보고 있었지만 일과 가족은 향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가족의 지지나 자원이 많을수록 근무 시간이 탄력적이고 과도하지 않을수록 업무 환경이 더욱 가족 친화적일수록 갈등은 더 적게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족 및 일에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삶의 균형을 이룰 자원이 많을수록 향상을 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성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가족 역할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또 이런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과 법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정책,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및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지원, 가족 친화 인증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 또는 가족의 일이 아니라 마을과 국가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마을과 함께 하는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과 같은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